안녕하세요.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약 30분간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해당 서비스들이 각각 어떤 워크로드에 적합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스토리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우선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저장이 가장 중요한 용도이긴 하지만 이제는 스토리지라는 것이 데이터 저장 외에도 많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스토리지 서비스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공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파일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또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는 필수 요건입니다. AWS는 이렇게 고객의 다양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대표적인 AWS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함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EBS, EFS, 그리고 FSX, S3가 될 예정이고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추후 다른 세션을 통해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토리지는 화면과 같이 크게 블록, 파일, 오브젝트로 나누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 각각에 해당되는 스토리지를 소개해 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스토리지인 아마존 EB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BS는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로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 분산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성능이 중요한 업무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I/O가 많은 트랜잭션이 많은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블록 스토리지를 AWS에서는 EBS라는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EC2 인스턴스, 즉 OS에 붙는 외장 디스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EC2 인스턴스가 AWS에서도 핵심 서비스인 것과 마찬가지로 OS와 데이터가 저장되는 EBS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인 만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가용성입니다. EBS는 특성상 특정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가 되는데 실제 볼륨은 한개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복수계로 보존하게 됩니다. 또한 암호화 기능도 각 볼륨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온라인 중에 볼륨의 유형과 크기를 자유롭게 확장 및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파일이나 오브젝트보다는 낮은 지연 시간을 유지하고 특정 유형의 볼륨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IOPS를 유지할 수 있어서 성능이 중요한 업무에 아주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스냅샷을 보관해서 특정 시점으로 데이터를 돌릴 수도 있고 다른 가용 영역이나 다른 리전으로 스냅샷을 복제해서 다양한 백업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EBS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 서비스다 보니까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이번 2020년 리인벤트에서도 새로운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EBS는 크게 SSD와 HDD 타입이 있습니다. SSD에는 General Purpose라고 하는 GP2 그리고 GP3 타입이 있고 Provisioned IOPS SSD라고 하는 IO1 그리고 IO2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IO2는 2020년 하반기 그리고 GP3라는 타입은 이번 리인벤트 행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센 스토리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IO2 블록 익스프레스라는 것도 이번에 발표는 되었지만 아직은 프리뷰 단계라 오늘 소개 자료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인 HDD 타입에는 기존과 같이 Throughput Optimized인 ST1 그리고 콜드 HDD라고 되어 있는 SC1이 있습니다. 각 볼륨 타입은 성능과 비용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GP2나 GP3는 주로 OS 영역, 그리고 NoSQL 데이터베이스 등에 사용이 되고
IO1이나 IO2는 IO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타입은 상대적으로 성능은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많은 업무가 적합하고, 특히 ST1은 대량의 데이터셋을 통해 배치 형태로 분석을 많이 하는 업무, SC1은 그보다 더 성능이 중요하진 않지만 보관이 꼭 필요한 그런 업무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클라우드에서 업무를 운영하시게 된다면 처음부터 알맞는 스토리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사용하시면서 성능과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중간에 타입을 변경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타입인 GP3와 IO2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GP3입니다. GP3는 기존 GP2에 비해 용량당 비용이 20% 절감이 되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기가바이트당 0.1달러에서 0.08달러로 줄어들었고, 기존에는 용량이 늘어날수록 제공하는 성능이 같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용량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성능을 제공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성능 개선과 더불어 비용은 낮추는 방향으로 서비스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O2입니다. 프로비전드 IOPS SSD 타입이고, 아키텍처 개선으로 내구성이 100배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량당 IOPS 성능 수치가 10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용량당 비용은 동일하지만 같은 용량 대비 제공하는 성능이 훨씬 개선되어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다중 연결도 IO1 타입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IO2 타입도 지원이 돼서 다음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볼륨 타입을 정하실 때는 우선 성능을 기준으로 SSD와 하드디스크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엔 지연 시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리고 비용과 성능 중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셔서 타입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하나의 예시이고 실제적으로는 사용하시다가 변경도 가능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차트에서 말씀드린 EBS 다중 연결은 IO1과 IO2 타입을 통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0년 초반부터 EBS 멀티 어태치라고 하는 이런 다중 연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블록 스토리지를 여러 서버에 붙인다는 의미는 공유 파일 시스템, 즉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HPC와 같은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은 파일 공유 스토리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블록 스토리지를 수십 대 혹은 수백 대 서버에 연결해서 분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능과 고가용성을 필요로 할 때 사용이 되는데, 클라우드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블록 스토리지는 OS에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다중 연결을 한 볼륨에 대해 데이터 정업성을 맞추고 여러 서버에서 고가용성을 유지하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IO 펜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블록 스토리지와 OS 자체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냅샷입니다. 스냅샷은 말 그대로 특정 시점에 포인트를 찍어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변경되는 데이터만 기록을 하고 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도 효과적으로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냅샷은 기본적으로 뒤에 말씀드릴 S3라는 스토리지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스냅샷을 그림과 같이 다른 계정으로 공유할 수가 있고, 스냅샷을 손쉽게 다른 리전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의 백업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 그리고 특정 공간으로 스냅샷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위치한 이런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EBS의 기능과 용도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이런 EBS는 AWS에서도 핵심 서비스이므로 향후에 개선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일 공유 스토리지인 아마존 일래스틱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EFS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리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NFS 파일 시스템입니다.
완전 관리형이란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므로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유지 관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성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복잡한 성능 튜닝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블록과 달리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OS에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온프레미스의 NAS 스토리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AWS에서는 파일 공유 스토리지 종류가 총 3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EFS는 NFS 버전 4를 지원하는 리눅스에 호환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먼저 EFS입니다. 표에 나온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NFS 파일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파일 시스템 생성 후에 서버에 붙이시면 사용하는 만큼 자동으로 확장이 되어 사용한 만큼만 또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용량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가용성을 유지하고 비용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또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제공해서 현재 AWS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러한 EFS는 기존 NAS처럼 사용자 홈 디렉토리나 공유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환경, 다양한 웹 서비스와 컨텐츠 관리, 그리고 분석이나 미디어 업무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EFS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이 됩니다. 컴퓨팅 영역에서는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서비스와도 호환이 되고 오토 스케일링이나 서버리스 서비스인 람다 그리고 머신러닝 서비스로 많이 사용이 되는 세이지 메이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도 자연스럽게 호환이 되어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처럼 가용 영역 단위의 서비스가 아니라 리전 단위의 서비스입니다. EFS는 생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리전에 있는 모든 가용 영역을 사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3개의 가용 영역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처럼 리전 단위의 서비스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로 접근이 되어 지속적으로 EFS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 측면에서는 사용자분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인 데이터 티어링과 비슷한 개념으로 수명 주기를 적용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파일에 대해서 Infrequent Access 클래스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12배나 감소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대체로 80%의 데이터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액세스 빈도가 적은 데이터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이런 Infrequent Access 클래스 같은 곳에 저장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량의 비용을 통해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EFS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검토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수명주기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세션에서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다루지 않지만 데이터 싱크라는 서비스만 잠시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온프레미스의 파일 스토리지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OS가 제공하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AWS의 데이터 싱크라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파일을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 용량도 기가바이트당 0.0125달러로 매우 저렴해서 이 또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싱크는 클라우드 내에서 EFS에서 S3 혹은 다른 스토리지로 옮길 때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EFS에서 소개해드릴 마지막 기능은 백업입니다. EFS는 파일 시스템 단위로 백업이 되는데 보통 AWS 백업 서비스를 통해 자동화된 백업 체계를 구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스턴스와 람다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도 다른 리전의 EFS로 전체 백업을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복구할 때는 개별 파일과 디렉토리 단위로도 복구가 가능해서 EBS처럼 계속 좋은 기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눅스 기반 공유 파일 스토리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EFS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마존 FSx4 윈도우즈입니다.
이 서비스는 SMB 프로토콜을 통해 액세스 가능한 완전 관리형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CIFS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업무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FSx4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리전 내에 복수 개의 가용 영역 배포를 통해서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 공유 파일 스토리지와 같이 홈 디렉토리, 그리고 다양한 웹 서비스, 그리고 재복구 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고가용성 SQL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도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FSx4 윈도우즈는 단일 가용 영역과 복수 가용 영역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단일 가용 영역 배포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단일 가용 영역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하드웨어 문제가 생겨도 자동으로 복원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복구되는 시간 동안은 잠시 데이터 액세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Sx4 윈도우즈 자체는 하나의 가용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온프레미스에서도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다면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복수 가용 영역 배포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동기식 복제를 해서 서버의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장애를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유 파일 스토리지 또한 사용자 개입 없이도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클라우드에 적합한 아키텍처입니다. 이 경우 단일 가용 영역 배포보다는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사실이므로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차트는 백업입니다. 주기를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S3로 백업을 할 수가 있고, 초기 복제 이후에는 변경분만 백업이 되므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백업 주기나 데이터만 설정하면 되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FS처럼 파일 레벨 복구도 가능합니다. 특정 시점에 파일만 복구할 수가 있고, 그림과 같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FSx4 러스터입니다. 이 스토리지는 컴퓨팅 워크로드를 위한 경제적인 고성능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그런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머신러닝, 그리고 HPC, 그리고 또 미디어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렌더링 같은 그런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 고성능 공유 스토리지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셋에 액세스하는 그런 인스턴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포직스와 호환이 되므로 특별히 변경하지 않아도 리눅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네이티브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또 리눅스에서 수행하는 파일 시스템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강조된 서비스인 만큼 초당 최대 수백 기가바이트의 처리량과 수백만 IOPS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FSx4 러스터의 용도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셋이라는 특징뿐 아니라 수천 대의 스케일 아웃 형태의 컴퓨팅 지원, 그리고 서버와 스토리지 간 빠른 데이터 인 아웃이 일어나는 업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하고,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크래치와 퍼시스턴트인데, 스크래치는 임시로 사용할 때 주로 권고를 드립니다. 가용성 측면에서는 퍼시스턴트보다는 낮고, 장애 시 데이터 보존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퍼시스턴트는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보관이 되기 때문에 가용성도 높고, SSD와 하드디스크 타입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성능과 비용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FSx4 러스터를 사용하신다면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스토리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S3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S3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세트를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 오브젝트를 파일로 표시하기 때문에 S3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도 워크로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S3 버킷 컨텐츠가 변경이 되면 FSx4 러스터 같은 경우는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로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S3가 AWS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레이크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계되는 이러한 특징은 활용하는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는 S3와 강하게 연계돼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온 프레미스와도 필요에 따라 연결을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를 옮기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이 스토리지에서 할 수가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사 규정에 따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도 백업 시 초기 백업 이후에는 증분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까지 말씀드린 서비스처럼 AWS의 백업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증분 백업을 통해 데이터 보존에 대한 정책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S3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록과 파일과 달리 S3는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브젝트는 블록처럼 일정한 사이즈로 데이터가 나뉘는 형태도 아니고 파일처럼 계층 구조를 가져가는 형태도 아닙니다. 오브젝트 자체에 메타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같이 있고 디렉토리 구조가 아닌 하나의 URL로 온전하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URL 구조를 통해서 디렉토리처럼 인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존 S3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좀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기능이 개선되고 있고 고객분들께서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안전한 데이터 저장소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S3만 해도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과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3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 레이크 관점에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S3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핵심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쉽게 연계가 되고 보안이나 안정성 같은 특징들 때문에 AWS 클라우드에서 가장 어떤 중심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고객분들께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그런 클래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량당 비용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처음 생겼을 때 대비해서도 무려 80% 이상 비용이 절감이 된 상태고 처음에는 스탠다드 클래스라는 하나의 클래스만 있다가 지금은 6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도 추가적으로 발표된 게 있는데 우선 크게 6가지 클래스를 보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데이터 액세스 빈도는 줄어들고 비용 또한 적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가용 영역도 복수계로 가져가는 그런 스탠다드 클래스입니다. 짧은 지연 시간과 많은 처리량을 제공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는 것인데요. 액세스 패턴이 변화될 때 4개의 액세스 티어 간의 객체를 이동하여 자동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S3 스탠다드 IA라고 되어 있는 것은 Infrequent Access의 약자입니다. 자주 액세스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빠르게 액세스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에 적합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원존 IA는 복수계의 가용 영역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른 클래스와 달리 단일 가용 영역에 저장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저렴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3 글래시어는 데이터 보관을 위한 안전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저렴한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S3 글래시어는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소요되는 그런 3가지 검색 옵션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3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는 가장 저렴한 비용의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혹은 장기 보관, 법적으로 꼭 보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아카이빙 하실 때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던던시, 그리고 성능, 가용성, 오브젝트 사이즈, 그리고 액세스 빈도 수와 보관 기간, 이렇게 6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비용 효율적으로 S3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스 이동뿐만 아니라 오브젝트를 다른 버킷으로 혹은 다른 리전으로 카피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과 비슷한데 같은 리전에서 다른 버킷으로 보내거나 정책을 세워서 버킷 단위로 다른 리전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 주기를 활용해서도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을 통해 최근에는 다른 리전으로도 복제를 해서 어떤 데이터의 그 보관을 좀 용이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고객분들께서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요구 조건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버킷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다른 리전이나 같은 리전의 복수 개의 대상에 복제되는 기능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기능인데 이 기능은 여러 복제 대상으로 보내려면 과거에는 여러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이런 멀티 데스티네이션 정책을 활용해서 한 번에 보내실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던 모니터링 기능 개선되어 스토리지 렌즈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화형 대시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표를 필터링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스토리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용자분들께서 환영할 만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쓰기 후에 강력한 읽기 일관성이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오브젝트는 특성상 블록처럼 덮어쓰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동안은 이제 get 또는 list라는 그런 요청에 쓰기 후에 아직은 표시되지 않는 약간의 어떤 시간 지연이 있었는데 이제는 S3 get, put, list 작업뿐만 아니라 어떤 메타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에도 즉시 적용이 돼서 강력한 읽기 일관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즉 쓰기 작업을 마치면 바로 데이터 정합성이 유지되어 읽기를 할 수가 있고 버킷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기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물론이고 모든 리전에서 작동을 해서 추가 비용 없이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양한 AWS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클라우드로 업무 이관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스토리지의 종류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새로 나온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보안,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 다양한 무료 교육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향후에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